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12 정보계로 호송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계로 호송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268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112 정보계로 호송. 김일성과 레닌, 스탈린의 화상을 북조선의 족보처럼 귀신처럼 현관 입구에 내걸고 있다. 이놈의 화상이 없으면 천벼락을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지, 그놈의 뒤를 따라가니 정복과라 쓰여진 칸으로 들어간다. 형사는 계장급으로 보여지는 사람에게 직립부동의 자세로서 경례를 붙인다. 계장급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손을 내밀고 동무, 수고합니다 하고 서로 악수를 한다. 그리고는 서로들 몰아 소군대는 것이다. 이었고 있다가 나를 연행한 형사가 나보고 동무, 밖으로 나갑시다 하고 위험 있는 말을 던진다. 우리들은 또다시 타고 온 추럭에 다시 탄다. 추럭은 또 어디론지 달린다. 온종일 먹지 못한 굶주림 허기에 형사에게 밥을 사 먹게 해달라고 요청하니 형사는 단참에 안 된다고 거부한다. 추럭은 원산 정거장 앞 파출소에서 정차한다. 여기서 나를 고산에서 호송한 보안소원과 2명의 다른 보안소원과 교대를 한다. 나를 호송할 다른 보안소원에서 저녁 요기를 요청한다. 이놈도 역시 거절한다. 나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식사는 시켜놓고 죽일 것이 아닌가고 낫다는 발악적인 태도로 그놈들과 싸웠다. 그러나 그놈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총뿌리로 마구 갈긴다. 영문도 모르는 죄인이 되어 이다지도 엄하게 무장한 보안소원이 2명씩이나 호송하니 마음이 초조하다. 아우의 재상이 어떻게 확대되어서 나를 체포하는 수사선이 이까지 퍼져 있는가? 임시 화물열차에 무게차의 원목을 실은 그 위 꼭대기 높은 데에 나와 나를 호송하는 2명의 보안소원이 앉는다. 6월 하순이라 하여도 이북의 밤은 아직도 차다. 그런데 시속이 빠른 무게차 꼭대기는 겨울같이 춥고 배고픈 몸에는 더욱 춥다. 전신이 찌리찌리하며 신경통이나 관절염이나 걸린 것 같이 온몸이 아프고 아래턱마저 덜덜 떨리며 오싹 쪼아든다. 앉아 배견할 기력조차도 없어 원목 위에 그대로 쓰러진다. 얼마나 되었는지 동무, 동무 일어나요 하는 소리와 총뿌리가 나의 몸을 흔든다. 보안소원은 다시 나에게 동무 내려요 하고 소리를 지른다. 나는 잠결에 원목 위에서 어스렁어스렁 내린다. 어떤 초라한 정거장 구대를 지나 정거장 출구를 지나니 낯익은 신상역이다. 함흥에서 70리쯤 떨어진 곳이다. 정거장 옆에 기동대같이 보이는 곳에 나를 데리고 들어간다. 보안소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무기를 가득 차게 마련해 놓고 있다.
나를 호송하던 보안소원의 한 사람이 딴 칸으로 들어간다. 1시간 반이나 있자니 그는 나와서 또다시 가자고 한다. 나는 배고픔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그네들은 들은 척만 척하면서 그냥 나를 몰아간다. 다시 남행 화물차에 곡간차에 나를 떠밀어 넣는다. 나는 부홧김에 자식들이 무슨 일을 이렇게 두서없이 할까? 바보 같은 자식들이 사람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는가? 개간다 새끼들 같으니 하고 중얼거렸다. 동무 말 조심해 하고 보안소원이 떵떵거린다. 나는 굶주림에 못 견디어 캄캄한 유계 화물차 바닥에 자빠진다. 아래 정강이가 아프다. 툭툭 구두 발길이 나를 차고 있다. 깜짝 놀라면서 펄쩍 눈을 떠보니 시야는 보이지 않고 깜깜한데 몸 전체는 자꾸만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지금 나는 어떤 곳에 어떻게 있는지 알 수 없다. 몽롱하다. 멀거니 어둠캄캄한 곳에서 나의 의식의 정상을 찾으려고 애써본다. 또 발길과 함께 일어나라 하고 나를 차고 깨우는 사람이 있다. 고달픈 잠결에 얼른 일어나기가 어렵다. 나는 비로소 내가 보안소원에게 어떤 곳에 호송되고 있다는 생각이 난다. 나 자신의 의식을 회복할 때 곡간차는 덜컥덜컥하며 점거한다. 보안소원과 같이 플랫폼에 내리니 한밤중 이슬의 축축한 바람이 나의 피로한 몸을 몹시도 춥게 한다. 정거장을 바라보니 낯익은 고원 정거장이 앞길에 다가선다. 잠결에 밤길을 얼마나 걸었는지 고원 보안소에 다다랐다. 정보계라 쓰여진 곳에 나를 데리고 들어간다. 단발머리를 한 20살 남짓한 여자 보안소원이 책상 위에서 꼬박꼬박 졸고 있다라고 챕터 1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과 레닌, 스탈린의 화상을 북조선의 족보처럼 귀신처럼 현관 입구에 내걸고 있다. 이놈의 화상이 없으면 천벼락을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지 그놈의 뒤를 따라가니 정복과라 쓰여진 칸으로 들어간다. 형사는 계장급으로 보여지는 사람에게 직립부동의 자세로서 경례를 붙인다. 계장급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손을 내밀고 동무 수고합니다 하고 서로 악수를 한다. 그리고는 서로들 몰아 소문내는 것이다. 이윽고 있다가 나를 연행한 형사가 나보고 동무 밖으로 나갑시다 하고 위험 있는 말을 던진다. 우리들은 또다시 타고 온 추럭에 다시 탄다. 추럭은 또 어디론지 달린다. 온종일 먹지 못한 굶주림 허기에 형사에게 밥을 사 먹게 해달라고 요청하니 형사는 단참에 안 된다고 거부한다. 추럭은 원산 정거장 앞 파출소에서 정차한다. 여기서 나를 고산에서 호송한 보안소원과 2명의 다른 보안소원과 교대를 한다라고 챕터 112를 열고 있는데요. 고산소원에서 털털거리는 고물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원산에 소재한 강원도 보안부였지요. 호송을 하던 보안소원은 정복과 계장급으로 보이는 사람 앞으로 하운을 데리고 가서 부동자세로 경례를 하고 보고를 하더니만 다시 데리고 나왔다고 하네요. 보안부에는 레닌과 스탈린과 김일성의 벽보가 마치 조상이라도 되듯이 붙여 놓았던가 봅니다. 하운 일행은 또다시 트럭을 타라고 하기에 배가 고프니 요기 좀 하고 가자고 했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하고 원산역 파출소 앞에서
고산에서 인솔한 보안소원과 원산역 파출소 보안소원으로 교대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이 다르기에 인수인계를 한 셈이겠지요. 여기서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한 족 속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밝혀놓은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천별학이라고 하는 것은 벼락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직립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단어로서 움직이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자세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경례라고 하는 것은 경이나 공경을 표하는 뜻으로 고개를 숙이거나 오른손을 이마 또는 가슴에 대는 동작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소군대는 했는데 소군대다의 잘못된 표현으로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자꾸 조용히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연행한 했는데 피의자로서 강제로 데리고 가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 섭취가 극도로 부족한 것으로 심각한 형태의 영양실조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허기라고 하는 것은 굶어서 몹시 배가 고픈 느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단참이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단숨에 곧장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교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여러 사람이 서로 번갈아 맡아 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호송할 다른 보안소원에서 저녁 요기를 요청한다. 이놈도 역시 거절한다. 나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식사는 시켜놓고 죽일 것이 아닌가고 낫다는 발악적인 태도로 그놈들과 싸웠다. 그러나 그놈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총보리로 마구 갈긴다. 영문도 모르는 죄인이 되어 이다지도 엄하게 무장한 보안소원이 2명씩이나 호송하니 마음이 초조하다. 아우의 재상이 어떻게 확대되어서 나를 체포하는 수사선이 이까지 퍼져 있는가. 임시 화물열차의 무게차에 원목을 실은 그 위 꼭대기 높은 데에 나와 나를 호송하는 2명의 보안소원이 앉는다. 6월 하순이라 하여도 이북의 밤은 아직도 차다. 그런데 시속이 빠른 무게차 꼭대기는 겨울같이 춥고 배고픈 몸에는 더욱 춥다. 전신이 찌리찌리하며 신경통이나 관절염이나 걸린 것 같이 온몸이 아프고 아래턱마저 덜덜 떨리며 오싹 쪼아든다. 앉아 배견할 기력조차도 없어 원목 위에 그대로 쓰러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원산 정거장 파출소에서 교대한 보안소원에게 또다시 밥을 먹지 못하였으니 밥 좀 먹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총뿌리로 마구 때리기만 했다고 하네요. 하운과 호송원은 뚜껑이 없는 나무 실는 화물차 위에 올라 이동을 하는데 6월 하순이지만 밤 공기는 겨울처럼 매서웠다고 토로하네요. 북쪽 지방의 밤 공기를 감안할 때 엄살은 아닐 듯 싶습니다. 하우는 배도 고프고 춥기도 하여 그냥 나무 위에 쓰러졌던가 봅니다. 마치 몸살 기운이 있는 사람처럼 전신이 오싹하고 신경통 환자처럼 아래턱마저 덜덜 떨렸다고 하니 그 상황을 짐작하고도 남을 듯합니다. 여기서 호송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까지 보호하여 보냄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저녁 요기라고 하는 것은 해질 무렵부터 밤이 오기까지의 사이에 적은 양의 음식으로 겨우 시장길을 면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발악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를 분별하여 따지지 않고 모질게 길을 쓰거나 소리를 지름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체포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 구속을 가하여서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무게차라고 하는 것은 지붕이나 뚜껑이 없는 차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원목이라고 하는 것은 베어낸 그대로의 상태로
아직 가공 처리를 하지 않은 나무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하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 가운데 20하룻날부터 금음날까지의 동안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신경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초신경의 일정한 경로나 분포 영역에 발작적으로 일어나는 통증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 침입이나 외상 따위의 원인으로 관절에 생기는 염증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몸으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되었는지 동무 일어나요 하는 소리와 총뿌리가 나의 몸을 흔든다. 보안소원은 다시 나에게 동무 내려요 하고 소리를 지른다. 나는 잠결에 원목 위에서 어스렁어스렁 내린다. 어떤 초라한 정거장 구내를 지나 정거장 출구를 지나니 낯익은 신상역이다. 함흥에서 70리쯤 떨어진 곳이다. 정거장 옆에 기동대같이 보이는 곳에 나를 데리고 들어간다. 보안소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여러가지 무기를 가득 차게 마련해 놓고 있다. 나를 호송하던 보안소원의 한 사람이 딴 칸으로 들어간다. 1시간 반이나 있자니 그는 나와서 또다시 가자고 한다. 나는 배고픔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그네들은 들은 척만 척하면서 그냥 나를 몰아간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운을 호소하는 보안소원이 나무 위에서 잠자는 하운을 총뿌리로 흔들어 깨우며 내리라고 했나 봅니다. 어슬렁거리며 내리자 함흥에서 70리쯤 떨어진 신상역이란 곳에 내렸는데 역 부근에 기동대 같은 곳으로 들어가니 각종 무기들로 가득한데 1시간 반가량 기다렸더니 안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졌는지 또다시 가자고 했던가 봅니다. 원산에서부터 배가 고프니 밥 좀 먹자고 애걸복걸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하여 기진맥진 상태라서 또다시 밥 좀 먹고 가자고 했지만 또 이런지하에 거절당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도 지켜지지 않는 무지막지한 사회라는 것이 확인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공산당 조직은 피도 눈물도 없는 조직인가 봅니다. 여기서 총뿌리라고 하는 것은 총에서 총구멍이 있는 부분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초라한 했는데 깨제제하고 공상스럽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신상역이라고 하는 것은 평나선의 철도역인데 함경남도 정평군 신상로 동자구 소재에 있는 역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동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돌발 사태가 발생하거나 공공질서가 교란될 때 또는 그러한 사태나 혼란은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진압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조직된 경찰관 부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호소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을 남에게 강한 주장이나 표현으로 하소연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남행화물차에 곡간차에 나를 떠밀어 넣는다. 나는 부학김에 자식들이 무슨 일을 이렇게 두서없이 할까? 바보 같은 자식들이 사람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는가? 개간나 새끼들 같으니 하고 중얼거렸다. 동무 말 조심해 하고 보안소원이 떵떵거린다. 나는 굶주림에 못 견디어 캄캄한 유계 화물차 바닥에 자빠진다. 아랫전강이가 아프다. 툭툭 구두발길이 나를 차고 있다. 깜짝 놀라면서 펄쩍 눈을 떠보니 시야는 보이지 않고 깜깜한데 몸 전체는 자꾸만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지금 나는 어떤 곳에 어떻게 있는지 알 수 없다. 몽롱하다. 멀거니 어둠캄캄한 곳에서 나의 의식의 정상을 찾으려고 애써본다. 또 발길과 함께 일어나라 하고 나를 차고 깨우는 사람이 있다. 고달픈 잠결에 얼른 일어나기가 어렵다 라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신상역 근처 기동대에서 나와 다시 남행열차에 탔는데 이번에는 나무를 실는 차가 아니고 곡식을 실는 지붕이 있는 차에 탔다고 하네요. 하우는 밥도 못 먹고 사람을 화물칸에 밀어넣으니 대차게 대들었나 봅니다. 곡물을 실는 공간이다 보니 어둡고 먹지 못하여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구둣발로 정강이를 차는 바람에 깼다고 하네요. 아마도 호송원이 발길로 깨우고 일어나라고 고압적인 명령을 했던가 봅니다. 하우는 정신을 차려 보려 하지만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다고 고백하네요. 인권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지옥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곳간으로 읽으며 식량이나 물건 따위를 간직해 보관하는 곳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부하기매라고 하는 것은 허파의 옛말이 부하이다. 이것이 부하로 바뀌고 다시 부하로 바뀌어서 오늘에 이르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부하에는 폐라는 뜻 외에 분하거나 노여운 감정이라는 뜻도 있다 하겠습니다. 개간나 새끼들 했는데 간나라고 하는 것은 간나 새끼, 간새, 간나 새끼의 준말, 개간나, 쌍간나, 종간나, 젖간나 등 대표적인 이북지방에서 넘어온 욕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계화물차라고 하는 것은 지붕이 있는 화물차를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자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잃고 뒤나 옆으로 넘어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다리에서 앞뼈가 있는 부분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 따위가 흔들려서 움직임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몽롱하다 했는데 분명하지 않고 흐리멍텅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멀거니라는 뜻은 넋을 놓고 멍하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달픈 했는데 형용사 고달프다의 활용형으로서 힘들고 고단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잠결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흐릿할 정도로 잠이 어렴풋이 들거나 깬 상태를 이른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로소 내가 보안소원에게 어떤 곳에 호송되고 있다는 생각이 난다. 나 자신의 의식을 회복할 때 곡간차는 덜컥덜컥하며 점거한다. 보안소원과 같이 플랫폼에 내리니 한밤중 이슬의 축축한 바람이 나의 피로와 몸을 몹시도 춥게 한다. 정거장을 바라보니 낯익은 고원 정거장이 앞길에 다가선다. 잠결에 밤길을 얼마나 걸었는지 고원 보안소에 다다랐다. 정복이라 쓰여진 곳에 나를 데리고 들어간다. 단발머리를 한 20살 남짓한 여자 보안소원이 책상 위에서 꼬박꼬박 졸고 있다라고 챕터 112를 마감짓고 있습니다. 하운이 잠결에 정신을 차려보니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리다가 자신이 호송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플랫폼에 내려서야 고원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정거장에서 고원 보안소까지는 제법 거리가 떨어져 있었나 봅니다. 굶주린 몸으로 잠결에 걷다 보니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또한 한밤중 이슬의 축축한 바람으로 인하여 추위를 느꼈다고 하니 을씨년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고원 보안소에 정복에로 들어갔더니 꾸벅꾸벅 졸고 있는 20살 남짓의 단발머리 여자 보안소원이 책상 위에서 졸고 있었다고 하니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운에게 어떠한 시련이 다가올지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역에서 승객이 열차를 타고 내리기 쉽도록 철로 옆으로 지면보다 높여서 설치해 놓은 평평한 장소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고원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도 고원군 고원읍에 위치한 평라선과 강원선의
철도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함경선과 경원선의 일부 구간을 합하여 이루어진 강원선 고원에서 평강이 본역에서 평라선과 분기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계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수집 정보를 분석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겠고요. 단발머리라고 하는 것은 앞머리는 눈썹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하고 뒷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일직선으로 가지런하게 자른 여자의 머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305화는 하나원 시인의 저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13 절대적인 상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제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6월 20일경과 12월 20일경 두 차례 발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인 여러분의 소중한 작품을 적극적으로 모아주셔서 11번째 파랑새가 오는 6월 20일경 푸른 하늘을 홀홀 날아 문인 여러분의 보금자리에 둥지를 틀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해 주신 문인 여러분께 하나원 시인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